오늘 중간중간에 오늘 종강이라고 종강 같은 걸 꼭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효율은 바로 그런 거잖아. 내가 300시간 한 달 동안 일했으면 적정 가치를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현저히 적은 50만 원을 받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수행을 내가 10시간씩 10년을 했는데 사고가 바뀌지 않았다. 중생심이 그대로다. 욕심이 그대로고 성냄이 그대로고 어리석음이 그대로다. 라는 것은 수행을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행을 했으면 한 만큼 내 정신세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왜 안 하느니만 못하냐면 수행을 10시간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행자들은 10시간이고 제가자들은 2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2시간씩 수행을 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자존감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도 새벽녘을도 다니고 또 천수경도 외울 줄 알고 뭐도 알고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지죠. 근데 자존감이 지나치면 자존심이 아상이 돼요. 상이 돼요. 자존감이 지나치면 상이 돼요. 수행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도 수행 많이 하면 아상이 높아질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잘못된 수행이죠. 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수시간씩 10시간씩 수행한 것이 아상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정치를 하거나 창업을 해서 지위가 점점 많아지고 돈이 점점 많아져.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창업을 했더니 점점 회사가 커지고 성공해. 그리고 정치를 했더니 처음에는 구의원 하더니 그 다음에는 구청장 하더니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막 그래. 대단히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 되게 좋지 당연히.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성공하면 반드시 아상이 커지게 되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책이 어떤 정책을 쓰겠어요? 자기 편한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이상한 꼴로 가게 되는 거죠. 성공하면 할수록 아상이 커진다는 이치. 그거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상이 커질 수가 있어요. 아상을 잘 조절을 해서 아상을 누르고 그 회양을 잘하면 그게 자존감이 돼서 큰 지도력이 되죠. 중생을 이익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거는 정말 기초적이고 바보 같은 얘기예요. 욕심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욕심을 변화시켜라 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삶의 의지까지 꺾어야 돼? 이제 무소유해가지고 무소유해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살면서 먹어야 되잖아. 집도 있어야 되잖아. 결혼했으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아니 결혼한 이제 대주가 이렇게 처자식들 먹여 살리지 않고 나는 무소유해야지. 이러면 그런 아빠는 나도 싫어. 이 욕심을 극복하고 욕심을 원력으로 승화시키고 소유를 보시로 세상을 향한 넓고 큰 이제 이렇게 노블리스인가 이런 걸 통해서 타인에게 많은 회양들을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더 크게 내서 한 마음 정리가 잘 되고 수행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다시 내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그 삶을 보는 것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 대학을 다니거나 이제 법문을 자주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도량석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예불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불교대학 중에 지신기명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천수경도 독송하고 하니까 좀 넘어가고요. 오늘은 종강이라서 좀 정리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419페이지 수계라고 했죠. 수계. 계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율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나? 계율을 지키는 이유도 나의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죠. 생각을 성장시키는 것은 나에서 남으로 나아가고 나에서 남으로 나아가서 나와 남이 서로 일심동체, 문화일체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대상의 마음을 집중해. 처음에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민감하다라는 거지. 이게 보통 중생심 아니에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뭐 나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또 뭐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해. 이것이 이제 나와 대상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원력으로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편인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편인이라는 건 생각인데요. 생각 중에 이기적 생각은 정인이고 나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 거, 나한테 뭐 생기는 거, 뭐가 양보하지 않고 내 걸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런 것이 정인이에요. 정인. 편인이라는 것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편인이 더 많아. 남을 측은히 여긴다라는 거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편인은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이것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편인을 가지고 태어났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기 자존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줬더니 그가 배신을 해. 그럼 상처를 받고 도와줄 필요 전혀 없겠구나.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게 되나? 다음에 또 도와주게 돼. 편인을 가지면 반드시 도와주게 돼요. 측은히 여기게 되고 양보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미안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미안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득바득 우기죠.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라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죠. 그런데 뭐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아도 편의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세상이.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기질일까 나쁜 기질일까 할 때 이게 편의는 사실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요게 정인이고 여기까지 가는 게 편인이에요. 훨씬 마음이 성장이 더 기본적으로 크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극과 극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뒤돌아봐요. 나도 이기적이 되고 싶다. 나도 좀 똑똑하고 싶다. 세상에.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는 것을 자기 걸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후진이에요. 후진. 사실은. 나도 좀 할 말 좀 하고 내 것을 챙겨가면서 양보 안 하고 그냥 내 앞으로 딱 땅 같은 거 딱 해놓고 내 앞으로 딱 물건 해놓고 내 앞으로 딱 해놓고 이렇게 즐기면서 고생 안 하고 즐기면서 그 좋은 호텔 다니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나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누구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내가 좀 더 마음이 더 커가지고 이렇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 타고날 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 마음이 더 훌륭한 마음이지, 이것은 어리석은 원시적인 마음이야. 지금 자기 이기적인 거잖아. 나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양보도 잘할 줄 알고, 좀 타인에 대해서 측은히 여길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너는 왜 가서 봉사를 하니? 일당도 안 쳐주는데. 희생을 왜 하니? 네 거 생각하면서, 네 몸 챙겨가면서 해. 희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또 실제로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이렇게 그 구설이 많아요. 보면 봉사를 하거나 수행을 하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 봉사 이렇게 그 손가락질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형제한테 좋은 일 해주고 나중에 뒤통수 이렇게 많이 맞잖아. 보면 친구한테 좋은 일 하고 뒤통수 이렇게 당한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정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지 마. 이걸 챙겨야 돼.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또 하려고 해도 그게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에 자기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자꾸 그러면 큰 마음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병이 들면 마음이 오히려 더 좁아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왜곡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보해놓고도 후회해. 봉사해놓고도 후회해.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후원을 해놓고도, 돈을 줘놓고도 후회해. 이미 자기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 내가 얕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걸 후회를 해. 이게 이제 큰 마음을 가졌는데 이 큰 마음이 병들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빨리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그런 사람, 별에 다니는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큰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수계, 계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율을 왜 지키냐? 이것은 나와 대상과의 관계가 계율이거든요. 도덕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 자신에게 도덕성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왜 지켜야 되냐? 우리가 도덕성을 왜 지키냐? 이것을 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정과 해. 내 마음을 바꾸질 않으면 세상에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이 권력의 세상 그리고 자유의 세상이 있어요. 자유의 세상. 이 옛날에는 이 계율을 안 지키면 죽었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계율이라는 것이 도덕성이잖아요. 법이잖아. 법을 지킨다라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거잖아. 옛날에는 왕이 짐이 곧 국가다라면서 왕이 곧 계율이고 왕이 곧 법이었어요. 또 영주나 아니면 지방에 그 벼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반들이 보면 법이었어요. 보면 양반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때리고 치고 그래도 별 벌을 받질 않아. 그게 이제 옛날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민주주의의 시대잖아요. 내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법을 안 지키고 남도 다 법을 안 지켜봐. 그럼 무법의 세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 그 이번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삼성이고 LG 공장이고 다 불이 탔어요. 그 사람들이 LG 공장, 삼성 공장 거기 창고가 가지고, 물류 창고가 가지고 다 들고 갔어. 슈퍼고 무슨 마트고 물류창고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거기 있는 쌀이고 뭐 테레비고 뭐 전자제품이고 모든 걸 다 막 짊어지고 나오더라고. 다 짊어지고
아, 부러워라. 다 짊어지고 돈도 안 내고 다 짊어지고 나와. 서로 경쟁적으로 막 짊어지고 나와. 자, 그런 것이 이제 폭동이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 큰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혼란이 이렇게 누르고 하다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면 이런 폭동들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몇 년 동안 해롱해롱해서 이제 다시 재기하려면 10년이고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 폭동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크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해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정이에요. 편안해지면 지혜가 일어나요.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계율을 안 지키면 자유를 얻기가 어려워요. 계율을 안 지키면 양심에 찔리게 되고 또 이게 뭐 자꾸 문제가 생겨. 불안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폭력적이야. 이거 행복하기 어렵거든요. 폭력적인 사람도 좀 이제 뗀뗀한 사람은 남 치워놓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은 이게 그거랑 똑같아. 남을 쳐놓고 기분 좋아해. 이것은 밑에가 썩는데 위에다 흙을 덮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된 것들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 그런데 얘는 골프장 다니면서 재밌게 잘 지내. 뭐 얘는 뭐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려. 행복해 보여. 그런데 남 등쳐먹었어. 계속 등쳐먹고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행복해 보여도 요 밑으로는 썩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다. 언제든 이것은 흔들려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덕성에 금이 가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성은 나를 해탈시키고 자유롭게 하죠. 요즘에는 이런 도덕성이 기업에도 영향을 줘서요. ESG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70년대, 80년대는 정부의 줄을 잘 대면 그러면 사업이 승승장구했어요. 건설이고 뭐 이렇게 공장이고 삼성하고 현대하고 포항제철하고 어떻게 성장했어요. 이분들이 잘나서도 했지만 정부에게 줄을 잘 댔죠. 정부에게 얼마나 줄을 잘 댔는데 정부에서 따오는 것들을 다 해.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밀어줘. 물론 본인들도 잘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잘 됐으니까 능력은 있는데 정부에 기대지 않았어. 그러면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비리가 많아도 그래도 큰 성장을 했어요. 뭐 노조가 없어도 큰 성장을 했어요. 뭘 해도 큰 성장을 했어요. 그것은 본인이 능력이 있는다, 카리스마 있는 데다가 그리고 정부하고 정책을 공조가 잘 됐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권력의 시대잖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권력의 시대였어요. 정부에게 밑보이면 기업이 갈기갈기 찢겨나왔죠.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데가. 정부에게 잘못 보여서 기업이 공중분해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가 않죠. 지금은 세상에서 ESG 평가를 하고 있어요. ESG 평가라는 것은 E는 인바이러먼트에서 환경이에요. 친환경적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하고 정부랑 별 관계 없잖아. 권력하고 별 관계가 없어. 탄소 배출이라는 건 세상을 향한 이로움이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걱정이 참 돼요. 요즘에는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중국 북부예요. 중국 중북 북부, 뭐 서안 지역, 정주 이쪽 지역인데요. 비가 얼만큼 오냐면 12시간 만에 600mm가 내렸더라고 그래요.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600mm도 대단한 거거든요. 3일 만에 600mm가 왔어. 아니 600mm라는 것은 600mm라는 것은 6m인가요? 60cm. 60cm가 온 거잖아요. 60cm가. 3일 만에 60cm 이만큼 온 거 이만큼. 60cm가 온 거예요, 세상에. 예,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차바가 이렇게 2017년 차바 왔을 때 울산 이쪽 지역은 300mm가 채 되지 않았어요. 300mm 정도 왔어요. 300mm. 그랬더니 태화동에 물이 잠겼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300mm 온 거예요. 울산 지역은 하루 이틀 사이에 300mm 오면 남구 일부 지역하고 중부 일부 지역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350mm 이상이 오면 옛날에 91년도인가 90년대 초에 350mm 이상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폭우가 와가지고 그때 울산이 전부 다 잠겼어요. 물론 그때는 제방이 지금보다 못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400mm 이상이 오면 어쨌든 300mm 이상이 오면 울산은 문제가 생기고 400mm 이상이 오면 뭐 남구 중부 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래에도 저 전라도 지역 어디에서도 400mm 이상, 뭐 남원이나 이런 데 400mm 이상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다행으로 그렇게 그런 이제 집중 폭우를 피하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은 지금 저쪽 유럽도 지금 뭐 그 덴마크고 독일이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뉴질랜드도 난리가 났고 저쪽에 미국 서부 캐나다 서부는 열돔 현상으로 해서 이제 온도가 50도가 넘는 그런 기후 이변이 굉장하죠. 태풍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점 비의 양이 세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 온도도 높아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팽창이 돼서 더 많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의 양이.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더 높아지면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이런 것이 더 큰 에너지를 받아요. 이게 이제 960 헥토파스칼 밑으로 내려가면 970, 980 정도죠. 980 헥토파스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태풍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950 헥토파스칼 이런 정도 되면 거대한 태풍이 돼요. 지금 중국 동해 서해, 우리는 서해죠. 서해 밑으로 필리핀 위쪽으로 940 헥토파스칼 되는 엄청난 태풍이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아직 올라오고 옆으로 가지 않고 거기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로 올라올지 중국으로 갈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좀 있으면 다시 또 태풍이 일어나서 일본 지역을 강타할 거라고 그러고 있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우리 동북부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은 지구 온난화 영향이 큰 거죠. 우리 울산도 500mm, 600mm 내리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게 제방을 쌓자. 벌써 뉴욕도 제방 쌓았고요. 네덜란드는 벌써 세계에서 바다 제방을 제일 잘 쌓는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제방을 쌓아왔죠. 베네치아도 지금 제방 쌓는다고 몇 조 원을 들여서 제방 쌓고 있어요. 베네치아가 지난 여름에 물이 잠겼잖아요. 보면 몇 번이나 잠겼어요. 자, 이런 것이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하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 울산도 빨리 그런 것이 저는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빨리 이제 여기 강변도로 같은 데는 최소한 5m 정도 더 높여가지고 이중도로 하면 되잖아. 이중도로. 지금 있는 도로는 이제 지하도로가 되는 거고 이중도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그 강물과 바닷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지구가 동그란데 적도 지역하고 극지방 지역하고 이 온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여기쯤에 제트기류예요. 제트기류.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게 온도가 서로 만나면 제트기류가 형성이 돼요. 이 제트기류는 위에 있는 차가운 것이 더 남하하지 않게 하고 따뜻한 기온이 더 북상하지 않도록 하는 어쨌든 지금까지 지구에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물론 이런 것이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제트기류가 생겼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에게는 큰 지장이 없는 안전지대를 해줬다고요. 근데 극지방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기류가 어디는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고 어디는 끊기고 그러는 거예요. 끊기면 우리나라도 끊겨가지고 여기 시베리아 지역이 더 내려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베리아 그 극추위라고 극지방 추위가 대한민국까지 더 내려오더라 하는 것은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유럽이 아니라 미국하고 캐나다 서부 지역에 그 열돔 현상 50도가 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도 이 제트기류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따뜻한 제트기류가 끊어져서 여기에 열돔 현상. 그러니까 열돔 현상이라는 것은 이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강하게 고기압이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고기압이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열을 다른 외부의 그 기류를 차단하니까 이 안에 계속 열이 가해져서 여기에서 캐나다 서부는 40도가 넘더니 41도, 42도 매일 40도에서 50도까지 매일 2도씩 1도씩 계속 올라갔어요. 아니 그냥 하루에 50도 찍고 그 다음에 30도로 또 내려오면 그래도 살만하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35도만 넘어도 더운데 40도 넘으면 이거는 뭐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근데 매일같이 40도, 41도, 42도, 그래도 50도가 돼. 그러면 미치지 않아. 우리나라는 대단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추울 때는 엄청 춥고요. 여름에는 또 엄청 더운 이런 지역은 나라 전체가 이런 지역은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냉방시설, 난방시설 세계 최고예요. 아무리 추워도 난방이 잘 돼 있고요. 아무리 더워도 냉방이 잘 돼 있어요. 요즘 건물에 냉방 안 돼 있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캐나다는 아니라고 춥기만 했다고. 여름에도 한 18도, 20도 뭐 이렇게 시원했어. 여름에도. 그런데 지금 50도 더해. 선풍기조차 없었는데. 에어컨이라는 거 평생 살면서 볼 일이 없던 거지. 평생 살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풍기 현상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냉방, 난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했지만 이런 위기에는 뭐 또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삼성과 LG가 그렇게 가전제품을 잘 파는 일, 그렇게 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단기간에 저렇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내는 것도 기후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는 해변도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다 소금바람 이런 것에 철강이 제대로 안 되면 바다 옆에 주차 한 2년만 시키면 다 부식되거든요. 근데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 잘 만들어가지고 해변에 있는 차량들도 물론 부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튼튼하게 버티고 겨울에 자동차가 이렇게 얼지 않으려면 대단히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가면 30도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더 좋게 해줘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면 세계 어느 데든 갈 수 있는. 자 그리고 환경이고 이건 소셜이잖아요. 요즘에는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해야 돼요. 공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 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영업이익만 엄청 높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라는 건 거버넌스에서 경영을 가족 경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장님만 배부르고 직원들은 배고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영 혁신이 잘 이루어져서 최근 입사한 사람도 언제든 승진해서 사장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고 권력적이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혁신 경영을 하는 이런 것이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왜 필요하냐? 왜 쓰냐? 이것을 점수를 매겨서요. 이 ESG 평가 점수가 높으면 투자를 해요. 여기에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요. 누가 투자를 하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 뭐 이렇게 블랙록이라든지 메릴린치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거 자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 점수가 낮으면
그러면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존명이 달려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요즘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 중에 하나가 Fit for 55거든요. 이게 이제 탄소 국경세 유럽에서 2019년도인가 2010 몇 년도 기후 회의를 막 하게 되죠. 그때부터 해마다 계속 기후 회의를 하는데요. 이번 2021년도 기후 회의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규제가 더 강해졌어요. Fit for 55라는 것은 fit은 뭐 결정짓다, 뭐 줄이다, 뭐 이렇게라는 뜻이 있는데요. 55, 55라고 그래요. Fit for 55. 이 55의 뜻은 뭐냐면 탄소 양을 55% 줄이자. 어디를 기준으로? 1990년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기후 이런 걸 했는가 봐요.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보다 55%를 줄이자. 2021년도보다 55%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자, 2021년도 30년 전에가 탄소가 훨씬 더 적었죠. 지금은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만. 아니,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은. 지금 유럽은 1990년도보다 20% 줄였다라고 그랬어요. 엄청 노력을 했어요, 유럽은. 우리나라는 늘었을 거야. 자, 목표가 2030년도까지 처음에는, 그전에는 40% 줄이는 거였어요. 유럽이, EU가. 그런데 이번에 규제를 또 강화해서 59% 줄이자. 자, 이것을 줄이는데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세금을 걷겠다. 국경세를, 탄소세를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탄소세의 가격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대로 2023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탄소세를 내는 것이. 만약에 온전히 이제 해서 탄소세를 낸다면 1년에 1조 2천억 원을 탄소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 100억 원 이런 게 아니에요. 1조 2천억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뭐 포항제철, 현대제철, 이건 제철이 일단 제일 큰 문제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세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세금으로 돈 버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벌써 탄소세로 돈 버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한 분기에 5,600억 원을 이걸로 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서 흑자 전환을 했다. 테슬라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흑자 전환을 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큼 그 매월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주가가 오르라 내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탄소세를 걷었기 때문에, 탄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팔 때 자동차 파는 영업이익 플러스 탄소세도 같이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럼 탄소세는 누가 사냐? 애플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구글 같은데, 이런 거대 마가 같은 데서 탄소세를. 이들은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세가 많이 필요해. 탄소 이렇게 필요해. 이들은 아리백이라는 그런 이제 그 리뉴얼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이런 국제 서약도 다 하고 자기들이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세계에서 탄소세의 거의 30%를 이 대기업들이, 공룡 기업들이 걷어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탄소세를 돈을 내고 산다고요. 거기 주 고객이 이런 그 마가 같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이제 아마존 같은 데고요. 판매하는 데가 바로 테슬라 같은 데서 파는 거죠. 그래서 탄소 같은 것이 이제 지금은 탄소세를 안 내도 되는, 심지어 탄소세를 다른 데 팔 수 있는 기업, 그런 것이 ESG 평가에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기업들은 만약에 빙그레에서 뭐 빙수 맨날 팔고 그러는데 이 환경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탄소가 좀 남아, 한 10% 정도 남아,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10%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 과자도 팔고 탄소도 팔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거기에 2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탄소세를
이렇게 탄소세에 자유롭거나 탄소세를 더 이제 팔 수가 있는 그런 회사들도 유망한데요. 자, ESG는 그런 것처럼 탄소세하고 또 관계가 있고요. ESG 평가가 높으면 그런 거대한 세계적인 자산 운용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이게 망하거나 기업이 위기에 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다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죠. 도덕성. 지금은 도덕성이 좋은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때예요. 지금은 권력을 잘 탄다고 시류를 잘 읽는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지금은 세상에 대한 공여가 필요한 거죠. 세상을 이익해 하는 기업인가? 세상을 힘들게 하는 기업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애플 같은 기업은 세상을 이익해 하는 것인가?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아마존도 그렇고. 그런데 몰라요, 하여간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겠요, 지금. 자, 개차법. 계율. 개차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절에서는 자주 쓰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별로 안 쓰죠. 개차. 열고 닫다라는. 파괴를 하는 것이 합당할 때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총을 들고 나가. 그럼 되나 안 되나?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를 위주로 해서 스님들이 승병을 일으켜서 참전을 했어. 자, 이것은 지금 정당한 거 아닌가? 참 난감하죠, 그죠? 참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활약을 한 것이 용서가 될까? 정당한가?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불교가 고려시대처럼 불교가 망해가거나 쓰러져가지 않았다면 대단히 잘못한 거죠. 불교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다면 전쟁이 일어나도 비폭력 무저항처럼 내가 총을 맞아도 괜찮으니 그 세상을 향해서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그건 정신세계 이런 거거든요. 이제 세상에는 저는 이제 볼 때 정신세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님들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앞에 담당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폭력이란 것은 안 돼. 전쟁이란 건 안 돼. 이런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 전쟁 준비를 더 잘 해놨을 수도 있겠죠. 전쟁을 안 단다고 해서 전쟁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방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정신세계를 우리 스님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 초기에는 한 200년 동안 거의 계속 그 불교는 천민 취급을 받고 이렇게 불교가 존명의 위기, 존폐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난이 생겼을 때 어떤 대한민국의 그때 조선의 정신세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거의 종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승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참전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셨을 때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했다면 아마 이 참전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너무 심한 거고, 우리가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선의의 거짓말은 법화경에도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뭐 궁자의 비유 같은 이런데 화택의 비유 이런 데서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방편을 이렇게 써서 집 나간 아들을 점점 성장시켜서 너는 내 아들이었다 라는 것을 30년이나 지나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죠. 20년이나 지나서 너는 내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거짓말일까 아닐까? 만나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었어, 아들이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근데 20년이 지나서 아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었다. 20년 동안 부려먹고 일을 억수로 시켰어. 20년 동안. 자, 그런 것은 거짓말일까 아닐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거짓말을 어디까지, 살생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자, 우리가 이제 오계를 받아요. 오계를 받으면 중요한 게 불살생이잖아요. 불살생. 그 며칠 전에 이렇게 그 무고동에 우리 그 신도분 중에 한 분이 그 낙지를 해요. 그것도 산낙지를 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참 난감합니다. 이 산낙지를 한다는 참 갖고 오시는데 뭐 구불구불 해가지고 아니 저거 됐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냉동 낙지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어제 또 이렇게 그 신문에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았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대응사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떴어요. 저녁에 회식을 스님들이 하셨는데 시내에 가셔서 하셨는데 식당에서 했는데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회식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혀가지고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런 거 해도 좀 덜 걸리는데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회식 정말 많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수계식을 하게 되면 오늘 오전에 5개를 수계해요. 거기 수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낮에 절에 가서 5개 수계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산낙지 집에 회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술도 있어. 불살생하라고 했고 음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세웠어요.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죠? 먹고 또 수계를 이게 이제 진짜 원칙은 수계를 안 받든지 아니면 수계를 받았으면 그 이후로 음주도 살생도 하지 않는 거죠. 진짜 원칙은.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원칙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저녁에 회식은 가서 낙지도 먹고 술도 먹고 하더라도 일단 원칙은 내가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이거밖에 못 되는구나 이런 참회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개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또 수계 같은 게 5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는 심지어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까지 있어요. 뭐 불음주는 당연하고 보살계는 식육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살계를 받으면 안 되겠다. 또 5계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수계는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받을 필요 없어요.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왜 받아요? 안 받아도 계율이 그냥 되는데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계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수계를 시킨 건 중생에게 니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가 공부해라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라는 말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지.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아들에게 공부해라고 엄마가 얘기하고 아들은 네 하고 어떻게 해요? 책가방 던지고 나가지. 네 할게요. 갔다 와서 할게요. 그러면 맨날 그런다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끊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때로 한 번씩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들에게 관심이기도 하고 이제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거라 할 수 있는데요. 계율도 지킬 필요가 없는, 이미 잘 지키는 사람은 수계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중생이니까 수계를 당연히 받아야죠. 안 지키잖아, 잘. 음주하지 말라는데 음주하고, 살생하지 말라는데 살생하고, 그러니까 수계 받을 때마다 앞으로 내가 중생 업장에도 안 지키겠어요. 안 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세우고, 할 수 없지 뭐 또 살아가는데 이러면서 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음주할 때마다 뭐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마다 산낙지 이런 걸 먹을 때마다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세계에 가거라 내 입안이 극락이야 이러면서 너무 오버하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그 극락세계에 가라고 그렇게 뭐 직업적으로 횟집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뭐 음식점이라는 게 대체로 뭐 이렇게 닭을 뭐 조리를 하든 뭐 이렇게 삼겹살을 조리를 하든 뭐 그 생명들에 대한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또 팔팔 끓는 물에 뭘 넣고 하는 자체가 살생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팔팔 끓는 물에 아니면 이렇게 거센 불에 뭘 튀기고 볶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렇잖아.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벌레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삶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데치고서 이렇게 하잖아. 미나리 같은 거 안 데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데쳐야지. 그러면 살생이지 그게 뭐요? 그러나 그걸 할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좋은 곳에 극락세에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부처님 앞에 참여할 게 많아요. 세상을 너무 당당하게 살면 참여할 게 없어가지고 아상만 높아져요. 우리가 살생을 많이 사면서 살잖아요. 보면 먹을 거, 뭐 입을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살생과 관계 어떤 피해랑 관계 있잖아요. 이게 옷이 지금 여러분들 다 새 옷 입는데요. 헌옷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헌옷들 버렸어요? 재활용하면 그게 재활용이 될까요? 그게요 이렇게 전부 다 수출을 해요.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출되면 그 옷이 재활용 될까요?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들 수입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우리가 톤떼기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이렇게 헌옷을 몇 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또 받는 사람들도 몇 톤 해가지고 그걸 얼마를 받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쓰레기예요. 보면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커튼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반 이상이 제대로 그래서 거기서도 버려져. 그럼 그게 어디로 버려지겠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쓰레기가 엄청나게 요즘에는 한 번 입고 버리거나 심지어 한 번도 안 입고 버리는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보면 그 옷을 우리가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멸종을 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비누를 쓰든 아니면 뭐 샴푸를 쓰든 뭐 그 공산품을 쓰더라도 거기에 다 화학용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거 불살생에 대한 이런 것이 커요.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참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참여한다고 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참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수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434페이지 이것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434페이지 참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는데 참회하는 데는 세 가지 참회가 있어요. 세 가지 참회를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돼요. 참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부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참회가 아니에요. 참회를 할 때는 작법 참회, 작법 참회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우리가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자비두랑 참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참법들이 또 천수경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모두 다 작법, 의식을 하면서 하는 참회라고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자비도량 참법 같은 거는 참회가 낱낱이 되잖아요. 낱낱이 이런저런 말씀들이 가득해 보면 그래서 나를 철들게 하고 참회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취상참회, 취상참회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도 비슷해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모습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취상참회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부처님은 사랑이잖아. 부처님은 자비광명이잖아. 내가 참회를 한다는 것은 넓고 큰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 또 부처님 같은 이런 분에 대한 존경심,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생참회. 무생참회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본래 없다. 재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 죄업만 재망신멸 양구공 이래가지고 죄의 본성은 본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 무생참회는 위험할 수도 있죠. 자칫하다가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죄라는 건 본래 없는 거야. 라면 도둑질을 해놓고 죄는 본래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는 저절로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죄의식이 없으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거. 그것은 일부러라도 작법 참회나 취상 참회를 해야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회를 할 때는 작법으로도 108참회도 하고 자비도량 참법도 하고 해서 작법 참회를 해야지 심도 있게 낱낱이 참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취상 참회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찬탄하고 부처님 모습을 생각하고 진실한 사랑, 진실한 이타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건강한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짓누르는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근원, 우주의 본래의 진리,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했을 때 죄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선과 악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있고 없고에서 자유롭고 불생불멸 부증불감이잖아요. 우리가 양이 많고 적고 부자고 가난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나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모가 잘 예쁘든 못생기든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예쁜 것도 못생긴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부자도 가난한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출가자도 재가자도 본래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있는 게 아니다라는 무생참회. 정말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다 별 5개씩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참여할 때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한 학기 동안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바뀐 것도 없고 공부 별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시험 보면 다 빵점일 것 같은데 시험 볼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지나온 궤적을 너무 그렇게 저평가하지 말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듣고 해서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한 강의 한 강의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내가 참 해놓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또는 1년 동안 공부한 것이 나를 현재의 나를 만들었구나 해서 나의 자신의 도덕성, 나의 자신의 마음 다스림,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감, 긍정감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성장하고 있어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 강의 한 강의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그만 깨달음이라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잘 됐나 모르겠어요. 좀 부족했다면 2학기 때 더 열심히 해서 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학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 날은 계속해서 백중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백중이라는 것은 여름 특강이에요. 조상 특강이에요. 조상. 영가 특강. 내가 내 수행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불교대학이랑 경전반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조상님들도 공부가 필요해. 영가들도 공부를 해야지. 그게 바로 이제 여름에 8강, 뭐 입제부터 회양까지 8번 하니까요. 여름에 8강을 따로 만들어서 8번 강의를 통해서 쭉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8번째 딱 되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딱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아들이 풍명사에서 백중기도를 해줬어. 염라대왕 나 그 정도면 되지 않아? 이렇게 염라대왕한테 충분히 자기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신감 넘치는 조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름마다 특강을 하니까요. 아직 참여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 월요일 날 저녁에도 해요. 저녁에 하는 데 없어. 황명사밖에 없어. 낮에는 다 하죠. 낮에는. 근데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렇게 야간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지난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앞에 잔뜩 남았네. 다 드시고요. 성불 많이 하시고 또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네, 고생들 했습니다. 사홍서원 하고 그리고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그 단기 의뢰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시청생활 결과죠. 네.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해. 그런가요? 좀 드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 네, 약사이레블. 네, 세상 울산 시민들 건강하라고. 세상에 아픈 사람 없으라고. 약사이레블. 왜 지난번에 아니라고 이것을 물어봤냐면요. 신우분하고 여기 저를 다닌다 하니까 저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 계속 밑에 따뜻해요. 좀 전에 오기 전에 찜은 거랑 그래서 옥수수 좋아해요. 알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그거는 아침에 삶아온 거고 아까 드린 거는 먼저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토요일 날 예술까지 다 끝났습니다. 발표 났습니까? 발표는 한참 후에 나는 거. 뭐 거의 90% 이상 합격하더라고요. 됐어. 이제 2시 갈때 빠질게요. 이런 열대. 주간에 왔어요. 주간에. 예? 주간에 왔었다고. 아, 누가네 왔어. 그래도 고팀들이 되게 열심히 하네요. 주간에도 가고. 이 교대근무도 할 때.